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동산 별별 수다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셀프 소개. 네. 자, 상가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상가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뭐 기억나세요? 상가의 유형.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왜? 말씀하세요. 왜? 상가의 유형. 자, 일단 제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대지를 깔고 있는 상가주택, 점포주택. 상가주택. 그런 게 일단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그래요? 이제 아파트라든가 어떤 이런 공동주택 또는 이제 잘 이렇게 큼직큼직한 건물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구분 상가라고 소위 부르는 구분 상가. 구분 상가. 예. 크게 보통 이제 그 두 가지지만 네.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 더 있네. 시장. 시장? 시장도 상가네. 전문 상가. 보통 그런가? 네, 그 정도? 선생님이 아니라서 아주 새로운 색다른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접하셨던 색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구분 상가, 전문 상가. 네. 우리 보통 지역에 따라서 상권이 갈리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보통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다음에 뭐 중심 상권에 존재하고 있는 분양 뭐 어떤 뭐 테마형 상가, 그다음에 근린 상가, 그리고 뭐 이런 종류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런 건데. 일단은 상가를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뭘 유심히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거 유심히 보는 게 좋을까요? 상가를 볼 때요? 네. 만약에 상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수익을 얘기하는 것처럼 상가도 너무 바리에이션이 넓은데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건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아주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건물의 형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땅을 깔고 있는 건물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위에 뭐 한 3개층 정도는 집으로 쓰는데 그럼 땅은 안 깔고 있는 상가도 있어요? 땅은 다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온전히 내가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낡으면 내가 부수고 다시 짓는다라거나 아니면 나 혼자라도 리모델링해 그래서 뭐 벽 투고해서 일종의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땅을 깔고 있는 상가랑 그게 아니라 구분 상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점포가 101호, 102호, 103호, 103호 이렇게 한 칸 정도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구분 상가 이런 게 두 개가 아예 좀 출발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구분 상가나 이런 건 상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가격으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이 구분 상가는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 상가가 될 거냐의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땅을 가지고 있는 상가는 이게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자면 옆에 땅이랑 같이 묶어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묶여서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통으로 상가 건물 예를 들어 뭐 메디컬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얘는 상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권의 변화나 입지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볼 때는 너무 수익률을 의존하지 않고 봐도 좀 더 다른 가능성. 그래서 가격도 좀 수익률이 보통 그래서 보면 그런 상가들 좀 전에 전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요. 이제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률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죠. 두 개의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 상가는 후자,
그러니까 구분 상가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분양도 그렇죠, 주로 그렇죠. 이런 쪽이고 네. 그래서 이런 구분 상가 투자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수익률을 분석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상가 투자하시려는 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리,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한계라든가 그런 상권.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받쳐져야 상가 투자를 좀 덜 실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쪽으로 생각도 많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정해져 대표적인 있으니까. 근린 상가고 그렇죠. 배후 주거지를 기반으로 내가 물건이 필요한데 또는 먹을 걸 사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 필요한 것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제일 네. 만만하죠. 저희 만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구분 상가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근린 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요 포인트가 임대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라는 임대 수익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 사장님은 얘기해 주실 때 구분 상가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단독 상가는 미래의 가치, 플러스 라는 걸 알파가 가지고 가는 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가격 형성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최근에 그 작년 말부터 올해 핫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꼬마 빌딩이라고. 아, 꼬마 빌딩. 그렇죠. 꼬마 빌딩이 결국은 그거네요. 단독 상가. 꼬마 그죠? 빌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죠? 네.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 옛날에 박상원 씨가 연금형 부동산 이런 거 만들듯이 네. 책 쓰신 분이 꼬마 빌딩이라고 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 예.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잘 만들면 대박이 나는군요. 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익률 네. 높을수록 좋겠죠. 네. 네, 근데 뭐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죠? 혹시 아세요? 수익률이요? 네. 뭐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이런 어떤 거래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예, 거래 그거 비용이나 있어, 그거. 이런 걸 포함해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그다음에 대출, 그쵸, 보통 그쵸, 이제 대출. 대출이나 보증금 레버리지를 끼고 하시는 계산하느냐, 분도 있고, 이제 빼고 빼고 계산하느냐.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많이 달리니까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 뭐 사실 사람들이 어떤 수익률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익률 계산법을 사용하죠, 그죠?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은 월세에다가 뭐 12개월 곱하고 은행 이자를 뺀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너무 들어오는 경제학이다. 총수익, 그죠? 은행 이자를 뺀 거면 뭐 실질 수익률 이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실질 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오, 대단하다. 그래서 나누기 매매 가격 빼기 보증금과 대출 이렇게 하면 이제 총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총 투자한 금액 결국은 매월 발생한 실수익 나누기 총 투자한 금액 곱하기 100. 요게 수익률, 이게 실제 수익률이죠. 요렇게들 많이들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보통 매매가 그냥 취득세 이런 거래 비용은 다 빼고 내가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샀는데 월세 500만 원 나온다. 그럼 500 곱하기 12 하면 6천이잖아요. 10억에 6천이면 6%잖아요. 그냥 6% 수익률. 이 소위 말하는 그냥 말 그대로 대충 계산해서 나온 수익률. 그런 기준으로 모든 물건들을 비교를 하면 되게 심플하게 수익률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싸냐 비싸냐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기준만 기준점을 기준만 통일하면 어떤 물건이 더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나오는 거고. 예, 보통 그리고 이제 대출을 끼면, 그러니까 대출이 들어갈 경우, 대출은 금리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요새 대출 금리가 3%대, 상가 같은 경우 3%대 한 중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6%면 대출이 3.5%면 대출 차입으로 인해서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출을 많이 낄수록 수익률은 8% 9% 막 이렇게 올라갈 거고, 올라가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사는 물건이 수익률이 3%야. 근데 대출이 3.5% 금리면 이거는 수익률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2점 몇 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딱 보이는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대출이 낀 레버리지 수익률
이제 보통 그렇게 두 개로 비교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수익률이라는 거가 일단은 사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컨디션에 따른 수익률이 얼마냐. 보통은 이렇게들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투자 금액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임의적인 거니까. 예. 물론 임의적인 거죠. 네. 기준만 통일하셔서 물건들을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려고 얘기하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를 비교를 할 때 기준점을 똑같이 통일시켜 놓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그 비교가 용이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상가에 관련돼서 또 수익률도 지역별로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강남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서울 외곽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이 얘기를 되게 질문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손님들한테 이게 이제 그 지방은 상가 수익률이 높은데 지방 상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돈 들고 강남역 사거리에 가셔서 이 건물 수익률 6% 달라고 하면 만약 선생님이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 수익률 6% 나오면 파시겠냐고. 상권이 평생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안 망하는 상권인데 파시겠냐고. 그래서 근데 지방에 가서 지방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상가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사라고 하면 사겠냐고. 예. 이게 안전자산일수록 수익률은 낮아지고 위험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매매가 대비 월세가 많이 나와요.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예. 그래서 이 도심지 같은 상권 안에서도 좋은 물건일수록, 그러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좋은 입지일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낮아지고 지금 아마 뭐 수익률 2%도 안 나오는 데도 많을걸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나 입지나 이런 게 약간 애매한 데는 수익률이라도 높아야 매수할 만한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양분돼요. 그렇죠. 성향을 보면. 그래서 사실 기준점이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낯선 지역들, 이 지역명을 잘 못 들어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수익률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10%가 넘는 수익률 얘기 나오는 지역도 있으니까. 네. 대신 나중에 팔긴 어렵겠죠. 그렇죠. 황금성이 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요.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지역이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가 그 동네 부동산 맡겨놨다가 부동산들 뭐 원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월세로 논다고 해놓고 전세 받아 사기치고 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 막 사기 나누는 사례들도 결국 그런 관리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리의 어려움성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이해가 잘 있지 않으면 공실 리스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역명이 생소하고 관리하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기 어려우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리스크들이 수익률을 낮추는데 일조를 하게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6%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1년에 절반이 벼 있어. 그러면 뭐 수익률 3% 이하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가들을 임의대로 세입자 미리 맞춰 놓잖아요. 그래서 통장 근거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놓고 수익률이 마치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가 그렇지. 나중에 실제 딱 입주 매수를 하고 등기가 딱 나오는 순간 다 나간다고 이래버리는 경우들도 시장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돼 있는, 그렇죠. 작업이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하게 너무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근데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정도의 분들이면 네. 진짜 초보자 분들일 거거든요. 상가 그렇겠죠. 투자를 안 해보거나 막 처음 하시려고 보는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의 잔뼈가 굵으신 분들, 상가 투자를 많이 해보시거나 한 분들이 왜 이걸 보겠어? 그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겠나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일 거야. 그래서 초보자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 상가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최고. 모르겠어. 아 뭐야? 또 갑자기 포인트가 엉뚱한 데로 가.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최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는 만큼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권을 안다. 우리 동네인데 우리 아파트 사는 아파트인데 저의 편의점 맨날 손님 있어. 장사 돼. 절대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나가더라도 저긴 수포하면 바로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수포가 예를 들어 한 달에 월세 200을 내더라도 무조건 내. 이게 자신이 있으면 2억 역산하면 2억이면 얼마예요? 수익률 4% 하면 5억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월세 200이면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그 담보 가치가 얼마가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원을 해서 적정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면 그런 상가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코너법까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권에 대해서 저기는 마트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는 이 동네에서 뭐 그 세탁소가 없는데 근데 세탁소는 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의 한계 수준이 있어요. 세대수나 이런 거 비교해서 그러면 월세가 150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기는 그러면 한 3억 한 7, 8천, 4억까지는 사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내가 조건에 맞춰지면 사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근린 상권이 막 확장되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배후 주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권이 거의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 매매가도 그러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니까 매매가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상가들은 그렇게 가격이 막 이렇게 고무줄처럼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린 상가의 특징이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 같은 거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매매 가격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야 매매 가격이 올라가요. 사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득과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매월 들어오는 수익 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본이득이 기대를 할 수 없으면 결국 매월 들어오는 자본이득은 양도 차익. 그렇죠, 양도 차익. 그래, 자본이득이라고 하면 모르지. 양도 차익. 내가 5억에 샀는데 8억에 팔았어. 3억의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갖고 있는 기간 중에 월세 200 따박따박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그 200이 이제 매월 기대되는 그렇죠. 그 수익 두 가지를 나뉜다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세가 상승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또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아는 정도만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상가 투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는 상권 하에서 내가 예상하는 수익률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지면상 광고상에서 수익률 몇 프로 보장 뭐 이런 신규 분양 상가들 이런 데들이 되게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상권도 자신할 수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도 담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고수익률 추구하시다가 결국은 그 수익률 그 임대료를 받아주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 세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 결국 물건의 내재 가치로 수렴해서 임대료는 떨어지게 돼요. 분양하는 신규 상가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확정 임대 수익 보장. 뭐 초기에는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뒤에서 뒷돈으로 수익률 월세 보조해주기도 하고 시행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리스크 프리, 뭐 6개월 무료로 신규 분양 상가는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양 받으시는 상가가 여러분한테 좋은 위치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상가 분양 아예 잘라서 나갈 때 좋은 위치들은 다 선수들끼리 쪼개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가에 관심들은 많은데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퇴직금도 나오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려니까 노하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면 생활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자율은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월
월세가 발생하는 상가에 관심들은 참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가를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상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정보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은 지금 통계가 많이 잡혀 있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을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인터넷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상가는 그게. 무조건 현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상가를 편하게 투자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지역들을 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어떤 세입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이 상가에 투자하기에 괜찮다 안 괜찮다. 뭐 아까 강 소장님이 그 수익환원법에 관련된 부분을 차용해서 좋은 상가를 보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뭐 어떤 큰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장기 계약되어 있는 데들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고 은행이 들어가 있다든지 무슨 뭐 이런 식의 어떤 확실하게 확실한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하기엔 괜찮은데 사실은 그런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세입자가 들어오면 또 매도 가격을 올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치하려고 오히려 또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시장에 존재합니다. 몰에서는 그런 예를 들어 은행이 아니라 그 큰 극장 집어넣고 그런 거 키테넌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임차인이 모이면 말 그대로 그 소유주는 좀 더 높은 우리 상가 세입자가 스타벅스야. 동네 커피숍하고 스타벅스면 뭐 잘 세를 내겠네요. 보통 이제 스타벅스 이런 거 들어오면 사실 이제 그런 상가도 저는 조금 관여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데 들어오면 이제 걔네들은 보통 이제 저 뭐죠? 그러니까 최소 보증금 얼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매출액의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내거든요. 이제 그런 상가들도 있죠, 물론. 그런 상가들도 있어요. 네. 최근에 길 건너편에 구하셔가지고 하나 소개시켜드려서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냐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근데 나중에 세입자가 손바뀜을 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네. 권리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라는 세 종류의 권리금을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뭐 목 좋은 곳에 뭐 코너 자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닥 권리금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처럼 무슨 뭐 인테리어 비용으로 막 3억씩 들어갔다. 뭐 이래 버리면 또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또 따로 붙죠. 그래서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을 하던 사람이 또다시 커피숍으로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 권리금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이 있죠. 장사가 잘 되던 상가에 뭐 예를 들어 고객 명단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객 명단이 업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매출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렇게 세 종류의 권리금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 주인이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죠. 있어요. 네, 사실상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암암리에 통용됐던 건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판례로도 받을 수 있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기 전에도. 예. 그게 판례가 굉장히 분분해요, 얘기가. 그래요? 얘가 분분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어쨌든 그 과거에 어쨌든 간에 현재는 주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인이 이제 임차인을 못 쫓아내죠. 못 쫓아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에 관련돼서 이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당장 기억나는 거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 같은 그건 원래 못 쫓아내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사유가 있으면 보낼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주인 임대인이 받았으면 나중에 나갈 때 그게 최대 5년 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눠서 기한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이미 녹아서 먹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는 준다, 뭐 주라 뭐 이런 판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소 임대 기간 5년이라는 게 깨졌어요. 최근에 그 대전 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게 뭐냐면, 네, 5년이라고 임대 기간이 정해놨던 것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에 상한선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대법 판례예요? 고법. 고법이니까 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대법 가야죠. 에이, 네. 그거는 일단 모르는 가야죠.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봐야 되는 그건 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가 측이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적정 임대료 상한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연 9%. 그렇죠. 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같이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행하는. 나 한마디 할 게 더 있어. 뭐 사실 그 권리금 얘기 네.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리금 아, 얘기. 그래요? 왜냐면 권리금 얘기도 워낙 내용이 많아서. 네.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상가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상가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지역을 보실 때 아까 바닥 권리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상가들의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할 것처럼 다녀보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상가 구분 상가들이 한 10평에서 15평 사이에 보통 상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들이 제일 많이 통용되는 상가들인데 그 상가의 권리금 수준들을 보세요. 이게 나뉘어서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서 얘기해 보면 여기 12평짜리 상가 권리금이 한 기본적으로 5천 정도 돼요. 이 동네는 보통 기본 권리금 한 2, 3천 정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지역 상권이 머금고 있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녹아 있는 금액이거든요. 시설 권리금이란 건 뭐 건물 노후에서 못 쓴다고 하면 2개 정도가 녹아 있는 권리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닥 권리금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무슨 상가라도 새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면 강남역도 그렇지만 강남역은 이런 기본 권리금 수준이 훨씬 높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아파트 근린 상권 이런 데들도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상권 형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여기는 기본 권리금 한 3, 4천 정도 됩니다 하잖아요. 거기는 공실될 염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월세 수익률이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씩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상가 투자하시는 게 제일 실패할 확률이 적다.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어도 공실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이게 상가가 세입자 잘못 만나면 되게 머리 아파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가 물건을 내가 사시려고 하면 내가 아는 상권을 가서 사는 게 좋지만 만약에 내가 상권을 잘 모르거나 하는 데 가서 사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바닥 권리금 수준들을 잘 판단하셔서 공실 리스크에 대비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구분 상가보다 토지를 갖고 있는 단독 상가가 훨씬 더 가치가 크다. 수익률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분양 상가들이 그 분양을 위해서 나눠주는 뭐 여러 가지 뭐 확정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너무 혹하지 마라. 이런 거에 혹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개인적으로 확신 있을 때만 들어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고 아마 할인율로 얼마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딜을 하겠지만 너무 혹하지 마세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상가를 비교할 때는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같은 기준,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권리금의 수준을 가지고 상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녹아 있는 상권은 공실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정리하면 오늘 얘기는 알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정리 잘 상가에 해주셨어요.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또 책 소개하실 거 있으시다고. 앞으로 책 소개 안 하면 안 돼요? 아, 해야 돼요. 네. 바빠. 네. 자, 제가 책을 좀 생각해봤는데 다 옛날 책이에요. 주로 옛날의 책을 막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읽어서 책을 소개해드려도 아마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나온 책 중에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이 책인데요. 제목이 뭐죠?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근데 사실 이 제목을 되게 잘 썼는데 자극적으로 잘 썼죠. 그래서 아마 이 책 누가 많이 살 것 같으세요? 서울의 아파트 사람 무주택자? 저는 지방 분들이 혹할 것 같아. 아, 서울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보면 되게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슨 부동산 투자 좀 해본 사람이 수기처럼 서울 아파트 사서 돈 벌어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야 돈 벌어요. 뭐 이제 그런 꼭지로 쓴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그런 책이었으면 소개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되게 젊은 투자자예요. 젊은 투자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뭐 아까 얘기한 캐피탈 게인, 자본이들 양도 차익이 좀 발생하고 그러면서 지금 가는 과정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상식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경험 약간 그리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 그러니까 요만큼 나와요. 그럼 책의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면 서울시의 아파트 지역들을 정리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무슨 구 서울에 아직 아파트가 살 지역이 있다. 뭐 강서구, 무슨 구 이래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지역 지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이 지역은 뭐 어떤 사람들이 살고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연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괜찮네요. 분이 본인이 투자하기 위해서 서울을 되게 샅샅이 훑었네요. 샅샅이 훑었는데 요만한 책에다 서울을 어떻게 담겠어요. 그러니까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하나의 가이드가 돼주면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가서 자기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사실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잘 아는 지역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약간 오류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서울을 한번 서울의 아파트들이 있는 데를 대충 이렇게 싹 훑을 수 있구나 그런 개념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아우,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이러한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 게 괜찮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 네. 이런 지역들이 있다. 정도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각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권하고 나는 강남만 관심 있어. 나는 강동만 관심 있어. 이런 분들 말고 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해봐야겠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난 태어나서 가보지도 않은 동네야.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분들이 쭉 읽어보면 이런 데도 있고 이런 시세이면서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 동네에선 이런 데를 좋게 보는 아파트구나. 한번 그러면 현장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방점들을 찍는다 생각하시면서 보기에 괜찮은 책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시간 내서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요. 위즈덤 하우스, 좋은 책 많이 내는 출판사에서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라는 돈이 책.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네. 부피생이라고 이분이 블로그 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렇군요. 블로그에도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